네, 안녕하세요. 허실수학전문학원 고등부 전임 강사 이지수입니다. 오늘은 어제 실시되었던 선일여자고등학교 2025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출제된 기출문항에 대한 간단한 특징 분석 및 우리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만한 문항 같이 풀이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우선은 간단히 선일여고 2025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 기출문항에 대해 간단히 특징을 분석하면 문출제된 범위는 공통수학 1, 여러가지 방정식부터 행렬까지 였고 출제된 문항수는 선택형 객관식 18문항, 단답형 주관식 6문항, 총 24문항으로 각 배점이 70점, 30점, 100점 만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인근의 타학교와 비교해 볼 때 출제된 범위나 출제된 문항수가 모두 평균적으로 많지도 적지도 넓지도 좁지도 않은 보통의 출제였다고 보고요. 다만 또한 선일여고 지난 1학기 중간고사와 똑같은 비율로 출제되어서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었다고 봅니다. 난이도에 대해 제 개인적인 평가지만 감히 한번 평가를 해보자면 우리 학생들이 지난 중간고사 때 봤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항에 비해서는 비교적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험을 보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느낀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 중간고사 때는 부교재 또는 모의고사 기출에서 변형된 문항 수가 한 10문제 정도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찾아도 한 4문제 정도로 반영된 비율이 적었고 그 외의 문항들은 보통의 시중교재에 덜어 수록되어 있는 좀 전형적인 유형에서 출제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인 계산 잘못을 하지 않고 또 시간 내 문제를 잘 분배해서 푸는 것만 잘 신경 써서 했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잘 풀이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히 특징 분석하고 우리 학생들이 풀면서 어렵다고 느꼈을 만한 2문항 정도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풀이해볼 문항은 선택형 10번 문항 같이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 말고도 객관식 선택형 문항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만한 문제가 꽤 있겠지만 그 문항들은 대부분 부교재에 있는 문항 중에 숫자만 바뀐 정도의 변형이라 쌤이 굳이 촬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요걸 같이 해볼게요. 2차 정사각형률 AB에 대하여 기역, 니은, 디귿의 문장 중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판단하여 옳은 것만 골라라 하는 문제였는데 행렬에 대해 참거지 판단하는 유형을 우리가 생각보다 잘 못해요. 그죠? 왜냐하면 행렬의 곱셈이 수의 곱셈과 달리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보통의 숫자 계산에서 성립하던 성질이 행렬의 곱셈에선 성립하지 않는 특징들이 있고 그걸 주의해야 되는 게 어려운 점이죠. 같이 해볼게요. 자, 첫째. A 플러스 2B가 2배의 단위 행렬과 똑같다 2면 AB랑 BA가 똑같은지 판단하여라. 이니 A 더하기 2B가 2배의 단위 행렬이다 에서 등식을 이용해 이항하면 A는으로 한 행렬로 몰면 A가 마이너스 2배의 B 행렬 더하기 2배의 단위 행렬과 똑같다 이면 이 참이고 A가 요 우변과 똑같으니까 판단하라고 한 AB와 BA가 똑같은지 판단해라 인데 AB는 좌변을 계산해보면 A가 요 우변하고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B 더하기 2배의 단위 행렬에다가 B를 곱하여라 잖아요. 분배 법칙에 의해 마이너스 2배의 B 제곱 더하기 2배의 B가 되겠고 이 전개된 것을 B가 뒤에서 곱해져 분배된 요 전개된 식을 B를 앞으로 묶어서 마이너스 2B 더하기 2배의 단위 행렬이라고 써도 옳다는 게 이해될까요?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실수하는 포인트 중 하나는 요 식을 앞에 B를 묶을 때 마이너스 2배의 B 더하기 2배의 단위 행렬이라고 묶지 않고 마이너스 2배의 B 더하기 숫자 2와 같이 묶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와 같은 표현은 옳지 않은 거죠. 행렬의 상수배와 숫자를 덧셈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B를 앞으로 묶을 때 숫자가 남는다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숫자와 단위 행렬의 곱이 남는다라고 생각해야 옳죠. 어쨌든
그럼 A, B가 요 우변하고 똑같다까지 맞는데 요 뒤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2B 더하기 2배의 단위 행렬이 A랑 똑같으니까 A, B가 BA랑 똑같다 인 기억의 멘트는 옳은 말이겠죠. 가정을 이용하여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 기억의 문장이 옳은 문장이다 라고 판단해도 되는 거죠. 자, 니은부터가 사실 우리가 헷갈리는 포인트인데 A, B 행렬을 곱셈한 행렬이 0행렬이면 A가 0행렬이거나 B가 0행렬이거나 둘 중 하나가 반드시 0행렬이어야 되는지 판단하여라 인데 사실 이거는 많은 학생들이 좀 알겠지만 곱셈 행렬이 0행렬이다 하여서 반드시 두 행렬 중에 하나가 0행렬이어야 된다 인 게 참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이유는 행렬의 곱셈이 아까도 한번 말했지만 숫자의 곱셈과 달리 두 행렬의 곱셈을 꼴이 똑같은 두 행렬에 대해서 계산하면서 대응되는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곱셈한 결과로 행렬의 곱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앞에 곱해지는 행렬의 열 개수와 뒤에 곱해지는 예를 들어 앞에 곱해지는 행렬이 m 곱하기 n 행렬 뒤에 곱해지는 행렬이 n 곱하기 l 행렬과 같이 앞 행렬의 열 개수와 뒤 행렬의 행 개수가 똑같을 때에만 행렬의 곱셈을 정의할 뿐 아니라 앞 행렬의 행에 있는 각 성분과 뒤 행렬의 열에 있는 각 성분을 차례로 곱하고 더한 값을 행렬의 곱셈으로 정하기 때문에 숫자의 곱셈과 달리 숫자의 곱셈에서는 두 숫자의 곱이 0이라면 두 숫자 중에 적어도 하나가 반드시 0이다 라는 성질이 참이지만 행렬의 곱셈에서는 두 행렬의 곱이 0행렬이더라도 두 행렬 모두 0행렬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 니은이 틀리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떠한 수학적 문장에 대해 옳지 않다라고 판단했다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시 말해 A, B 곱셈하면 0행렬이 되지만 A도 0행렬이 아니고 B도 0행렬이 아닌 예를 구체적으로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A 행렬이 0100, B 행렬이 1000이면 둘 다 모든 성분이 0인 0행렬이 아니죠. 둘 다 0행렬이 아니지만 A, B 곱셈을 해보면 0100과 1000의 곱셈을 해보면 행에 있는 성분과 열에 있는 성분을 차례로 곱하고 더한 것을 1행 1열 성분 0. 방법은 알 테니까 빨리 계산할게요. 이되어 A, B 곱셈한 행렬은 0행렬이 되지만 A도 0행렬이 B도 0행렬이 아닌 예를 찾았으니 니은의 말은 틀린 말이다 라고 해야 구체적 논리적 설명까지 되는 거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명제 단원을 배우게 될 텐데 수학적 명제, 수학적 문장에 대해 참거짓을 판단할 때 거짓이다 라고 판단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거짓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 즉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예를 찾아보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디귿도 사실 니은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참이 아니다라는 걸 판단했을 텐데 디귿에서 생각보다 많이들 틀렸어요. 해볼게요. A가 0행렬이 아니고 A, B를 곱셈한 게 A 행렬과 똑같으면 B 행렬이 반드시 단위 행렬하고 똑같아야 되는지 판단하라는데 요 등식에서 우변에 있는 A를 이항하여 A, B와 A를 뺄셈한 게 0행렬이다 는 참이 되잖아요. 이 좌변을 아까 기억에 계산했던 것처럼 A를 묶어서 A 곱하기 B 마이너스 단위 행렬의 곱이 0행렬이다 라는 말이 참인 거죠. 니은 했던 거랑 똑같이 A랑 B 마이너스 단위 행렬을 곱셈한 행렬이 0행렬이 된다 하여서 또한 A가 0행렬이 아니다라고 하여서 B마 단위 행렬이 반드시 0행렬이어야 되나요? 아니죠.
얘랑 얘를 곱셈한 게 영행렬이더라도 A도 B- 단위 행렬도 영행렬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B 행렬이 반드시 단위 행렬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정을 만족한다 하여서 반드시 결론을 만족하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틀리다 라고만 판단할 게 아니라 니은에서랑 똑같은 이유로 얘네 둘을 곱셈한 게 영행렬이지만 A가 영행렬이 아닐 때에 B- 단위 행렬 역시도 영행렬이 아닌 구체적인 예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 보면 A 행렬을 아까랑 비슷한 예제로 만들려고 0, 1, 0, 0 B- 단위 행렬이 요 행렬이 되게 만들면 될 테니까 B- 단위 행렬이 1, 0, 0, 0이 되도록 B 행렬을 1, 0, 0, 0에다 단위 행렬을 더한 2, 0, 0, 1로 하면 A가 영행렬 아닌데다가 B도 단위 행렬 아니죠? 그러나 A랑 B를 곱셈하면 0, 1, 0, 0에다가 2, 0, 0, 1을 곱셈하면 행렬 곱셈하면 0, 1, 0, 0으로 A 행렬과 똑같은 행렬이 되지만 A도 영행렬 아니고 B도 단위 행렬이 아닌 얘. 가정은 모두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얘를 구체적으로 하나 찾았으니 주어진 문장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2번, 3번 말했지만 행렬의 곱셈 계산을 꼴이 똑같은 두 행렬에 대해 대응되는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곱한 값을 정하지 않고 행에 있는 성분과 열에 있는 성분을 차례로 곱하고 더한 값을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만드는 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수의 곱셈에서 성립하던 성질이 행렬의 곱셈에서 성립하지 않고 마찬가지 A가 0이 아니고 AB가 A랑 똑같다면 B가 반드시 1이다가 성립되지만 행렬에서는 A가 영행렬이 아니고 AB랑 A가 똑같다 하더라도 B가 단위 행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주의해야 될 점이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넘어갈게요. 네, 2번째로 풀이해볼 문항은 단답형 6번 마지막 문항입니다. 문제 보면서 같이 할게요. 문제 내용을 간단하게만 칠판에 써놨는데 세로 5줄과 가로 4줄에 20칸의 정사각형 모양을 빗금친 타일 6장, 민무늬 타일 14장, 총 20장의 타일을 이용해 채우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단, 어느 가로 또는 세로에도 이웃 한 칸에 빗금친 타일을 붙이지 않고 모든 세로에다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빗금 타일을 넣어라 를 만족하도록 타일을 채워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인데 이 문제가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 익힘책에 있는 문항에서 세로줄 개수가 하나 늘어나고 조건이 살짝 변형된 문제이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빗금친 타일과 민무늬 타일 20장을 가지고 요 20칸의 벽면을 채우고 싶은데 빗금친 타일을 어느 6칸에 넣을지만 정하면 나머지 칸을 민무늬 타일로 붙인다 하면 될 테니까 빗금친 타일을 니은디귿 조건을 만족하도록 붙이는 방법의 수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가로 또는 세로에도 이웃 한 칸에 빗금친 타일을 붙이지 마세요 했으니까 예를 들면 빗금친 타일 이렇게 가로로 연달아 붙이거나 빗금친 타일 요 세로로 연달아 붙이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적어도 한 칸 이상 떨어져 있게 붙이란 얘기구나. 빗금친 타일을. 그런데 마지막 조건에서 모든 세로, 이 5줄의 세로 줄마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빗금 타일이 들어가게 하래요.
근데 빗금 타일이 총 6장이 있고 세로줄은 5줄이 있으니까 각 줄마다 하나의 빗금 타일을 넣으려면 세로줄 중에 어느 하나의 세로줄에 빗금 타일이 2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해할까요? 다시 말해 빗금 타일 6개를 5 세로줄에다가 어떻게 몇 개씩 넣어야 되냐면 반드시 한 세로줄에 2개, 남은 4 세로줄에 하나로 넣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 빗금 타일 모두가 똑같은 빗금 타일이니까 어떤 애는 빨강색 빗금, 어떤 애는 노란색 빗금, 어떤 애는 초록색 빗금인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빗금 타일이니까 빗금 타일 6개를 21111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를 6개 중 2개 고르고 하는 등등등등의 분할의 수로 세지 않는 거죠. 이와 같이 분할하고 이 분할된 6개의 빗금 타일을 5 세로줄 중 한 세로줄에 2개의 빗금 타일 넣고 나머지 4 세로줄에 하나씩의 빗금 타일을 넣자라고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개의 빗금 타일을 5개의 세로줄 중에 양 끝의 세로줄 중 하나에다가 예를 들어 이와 같이 넣는다면 그 줄과 옆 세로줄에만 이웃하지 않게를 주의하면 되는데 이 2개의 빗금 타일을 가운데 2번째 세로줄, 3번째 세로줄, 4번째 세로줄 중에 한 세로줄에다가 예를 들어 이와 같이 이웃하지 않게 2개의 빗금 타일을 넣는다면 그 빗금 타일의 양옆 세로줄 모두가 이웃한 칸에 넣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주의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2개의 빗금 타일을 5개의 세로줄 중에 양 끝 중 하나에다 넣었을 때랑 가운데 3줄 중에 하나에 넣었을 때랑에 따라 이웃한 세로줄에다가 하나씩의 빗금 타일을 더 넣을 때에 주의해야 될 점이 디테일의 계산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경우를 나눠야 되겠죠? 표현을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이해되나 봐보세요. 빗금 타일 2개를 세로 양 끝 중 한 줄에 넣는 경우랑 2번째는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고 첫 번째 경우와 2번째 경우의 디테일한 계산을 하여 덧셈 하면 끝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디테일하게 계산해 볼게요. 빗금 타일 2개를 세로 양 끝 중 첫 번째 세로줄에 넣을 때랑 마지막 세로줄에 넣을 때랑 다르겠죠, 당연히? 그러니 양 끝 중에 한 줄을 선택부터 해야 되겠고 두 양 끝의 세로줄 중에 한 세로줄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앞의 끝이든 뒤의 끝이든 선택된 그 세로줄에 2개의 빗금 타일을 넣을 건데 그 세로줄에 있는 4개의 칸 중에 아무 2칸에 빗금 타일을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 조건 때문에 이웃하지 않은 2칸에 빗금 타일 2개를 넣어야 하니까 이 양 끝 2 세로줄 중에 선택된 하나의 세로줄 안에 빗금 타일 2개를 채우는 방법의 수는 이와 같은 주황처럼 칠하거나 이와 같은 보라처럼 채우거나 이와 같은 초록처럼 채우거나 3가지 중 하나겠죠? 즉 주황과 같이 이웃하지 않은 2칸에 빗금 2개를 채우거나 보라 같은 2칸, 초록 같은 2칸에 채우거나 3가지 중 1가지로 빗금 타일 2개를 그 1개의 세로줄 안에 채워 넣는 거니까 3가지 방법 중에 1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채우고 나면 남은 세로줄 각각마다에
한 개의 빗금 타일을 채워 넣으면 이제 끝나는 건데, 예를 들어 주황처럼 채웠다고 치면 이 주황처럼 채우고 나서 남은 세로줄 각각마다 한 개씩의 빗금 타일을 더 넣어야 되는데, 나 조건 때문에 이웃한 칸에 채우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칸, 정확히 말하면 두 개의 빗금 타일이 들어가 있는 양끝의 칸 중에 그거랑 이웃한 세로줄의 칸에는 빗금 타일이 들어가 있는 옆 칸에는 빗금 타일을 넣지 못하고, 빗금 타일이 들어가 있는 거랑 이웃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두 칸 중에 한 칸에다가 빗금 타일을 넣어야 되겠죠. 이해될까요? 표현이 좀 어렵죠? 말을 정확히 하기가. 자, 그래서 양끝 두 세로줄 중에 한 세로줄을 고르고, 그 골라진 한 세로줄에 세 가지의 방법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을 택하여 두 개의 빗금 타일을 넣고 나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세로줄에는 이웃한 두 칸을 제외한 나머지 두 칸 중에 한 칸을 택하여 빗금 타일을 넣고, 즉 두 칸 중에 한 칸 택하여 빗금 타일을 넣고, 그 옆 세로줄은 예를 들어 이 세로줄에 이 두 칸 중에 얘를 택하여 빗금 타일을 넣었다 치면, 그 다음 세로줄은 옆 칸에 빗금 타일이 있는 바로 옆 칸을 제외한 나머지 세 칸 중에 한 칸에 빗금 타일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남아있는 하나의 빗금 타일을 남은 세 세로줄에 하나씩 넣는 방법의 수는 세 칸 중에 한 칸 고르고, 또 이웃 한 칸에 들어있는 바로 옆 칸을 제외한 세 칸 중 하나 고르고, 또 세 칸 중 한 칸 고르고 해서 넣을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될까요? 요 경우의 수의 설명을 이해했다면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으니 아까처럼 너무 중복된 얘기를 여러 번 설명하지 않고 바로 쓸게요. 그와 같지 않은 경우, 반대 경우, 즉 두 개의 빗금 타일을 세로 양끝 중에 한 줄에 넣는 게 아니라 가운데 세 줄 중에 하나에 넣는 경우. 헷갈리니까 그림을 또 잠깐 지웠다가, 그렇게 깔끔하게 지워지지 못했지만, 자, 아까처럼 똑같이 양끝 두 줄 중에 한 줄 골랐던 것처럼 가운데 세 개의 세로줄 중에 한 세로줄을 골라 그 세로줄 안에 있는 네 개의 칸 중에 두 개의 칸에다가 빗금 타일 채워 넣을 건데, 세 개의 세로줄 중에 한 개의 세로줄 고르고 그 한 개의 세로줄에다가 두 개의 빗금 타일 넣을 때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주황처럼 칠하거나 보라처럼 칠하거나 초록처럼 칠하거나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두 개의 타일을 넣는 거니까,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골라 두 개의 타일을 넣고 나면, 예를 들어 세 가운데 줄 중에 한가운데 줄을 고르고 그 한가운데 줄에 이와 같이 빗금 타일 두 개를 넣고 나면, 그 줄의 양옆 줄은 빗금 타일이 들어가 있는 바로 옆자리에 빗금 타일을 넣을 수 없으니까 나머지 두 칸 중에 한 칸에다가 빗금 타일을 넣는 거고, 양 끝에 줄, 이웃하지 않은 두 줄은 이웃한 줄에 빗금 타일이 들어있는 바로 옆자리에만 못 넣으니까 나머지 세 자리 중 한 자리에 넣는 거죠.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2C1, 2C1, 3C1, 3C1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각각을 계산하여 덧셈하는 것은 산수지만 같이 해볼게요. 어차피 뒤에가 다 1이면 계산은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고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죠? 이걸 계산하여서 덧셈한 값을 구해라 인데, 위의 식의 계산이나 아래 식의 계산이나 사실 이 두 번에 3, 4번을 곱하는 이니 계산하고 덧셈하면 똑같은 값의 덧셈이니까 이 세 번에 3, 2 세제곱과 3, 4제곱의 곱을 산수하면 되겠죠. 마무리까지 굳이 하자면 8 곱하기 81으로
648인가요? 이해되죠? 그래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세어라 라는 걸 생각할 때 어떠한 사건을 구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그 이어지는 사건을 생각할 때 요 사건이 예를 들어 한 가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고 구체적인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 고려하는 게 문제 방법, 풀이 방법을 생각하는 아이디어 중 하나죠. 자, 이렇게 선일여고 어제 시험 봤던 1학년 1학기 2025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기출문항의 특징 분석 및 어렵다고 생각했을 만한 두 문항 같이 풀어봤는데 시험 난이도가 내신 등급 5등급제로 바뀌고 나서 사실 쉽게 예측이 잘 안 되기도 하는 데다가 학생들의 예상 등급도 아직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편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등급 컷이 낮기도 하고 아니면 출제 난이도가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 살짝 내신 방식이 달라지면서 좀 과도기처럼 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좀 그러한 시행착오를 직접 좀 겪어야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시험 난이도가 들쑥날쑥하거나 아니면 시험 등급 컷이 옆 친구랑 비교해서 좀 들쑥날쑥하거나 하더라도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본인의 학습량 또는 본인의 학습 성취도를 좀 고려하면서 내가 정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게 맞는가 아니면 숫자가 변형되거나 문제 표현이 변형되면 풀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을 좀 많이 고민하면서 공부에 대한 학습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지나간 시험에 대해 너무 낙담하거나 의기소침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오는 여름방학부터 2학기 내신 대비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좀 잘 구조적으로 할까를 고민하고 계획하는 시간으로 보내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